지금부터는 코로나19 상황을 집중적으로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6일 만에 코로나19 국내 추가 확진자가 50명 아래로 50명 아래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의 대국민 브리핑 내용 가운데 핵심되는 부분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제 신규로 확인된 확진자는 47명이었고 격리 해제는 135명이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격리 중인 환자 수는 많이 감소한 상황입니다. 또한 4월 5일부터는 감염병 예방법이 개정되어 자가격리 위반 시에 처벌 조항이 강화되었습니다. 자가격리 위반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14일간 자가격리를 준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지금부터 전 질병관리본부장이셨던 한림대 성심병원의 호흡기내과 정기석 교수님, SBS의 한지영 기자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일단 교수님, 신규 확진자가 하루에 50명 아래로 떨어졌다. 많은 분들, 시청자분들은 어쨌든 간에 희망적인 소식으로 받아들일 것 같은데 교수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네, 저도 좋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오랜만에 50명 밑으로 내려왔고 마침 그 50이라는 숫자가 우리가 정부에서 얘기했던 50명 아래로 계속 유지하면 사회적 거리 두기를 조금 풀겠다 이런 얘기하고 일치하기 생활 때문에 방역 체계로 전환하겠다. 예, 그렇게 됐는데요. 이제 좀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휴일 효과가 있었다, 등등도 있긴 하지만 그동안 휴일이 계속 있었으니까 그렇죠. 그래도 50명 이하는 바람직한 일이고요. 더 바람직한 것은 지금 외국에서 들어오는 사람 숫자를 빼면 그보다 훨씬 더 적다는 얘기입니다. 어차피 같은 확진자니까 같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역학적으로는 이게 다른 얘기입니다. 예. 바깥에서 갖고 들어오는 바이러스는 그냥 갖고 들어온 거고요. 이 안에서 우리가 계속 발생하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 계속 퍼지고 있는 그 바이러스 모양을 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내국인들에서 자꾸 더 많이 발생하는 게 더 위험하다고 보는 겁니다. 외국에서 들어오는 부분은 그냥 우리가 찾아내서 격리하고, 물론 그분들도 지금 자꾸 도망다니고 하니까 다 못 찾지만 네. 그래서 그런 숫자를 보면 희망적이긴 합니다. 그러나 제 예상은 그래도 100명 선, 50명 선에서 계속 업앤다운 하면서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상당 기간 지속될 거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교수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 47명, 50명 아래로 떨어지게 된 계기가 휴일 효과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 이야기도 있던데 혹시 검사 건수 자체가 절대적으로 다른 날보다 좀 적었다 이것도 영향을 미친 겁니까? 네, 검사 건수가 50명 지금 신규 확진자가 50명 이하로 줄었지만 안심할 상황이 아닌 게 네. 주중에는 평일에 10,000건 이상 검사를 했다가 이번 5일 그러니까 일요일 5일에는 5천여 건 정도 검사를 절반 했습니다. 정도로 네. 줄었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지금 안심할 상황은 아닙니다. 그러면은 오늘 검사를 해서 오늘 나오는 추가 확진자가 몇 명이냐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다시 100명 정도로 또 올라갈 것이냐 아니면 계속해서 50명 아래 선을 유지할 것이냐. 네, 추이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어떤 분들은 이런 지적과 비판도 하더라고요. 정부가 이 50명이라고 하는 수치를 기준으로 삼은 것은 어떤 면에서는 좀 위험하다. 이게 50명 아래라고 해서 감염자가 없는 것도 아닌데 교수님께서는 그 50명이라고 하는 기준을 세워놨던 거 그 아래로 상당 기간 계속 유지가 되면 어쨌든 간에 사회적 거리두기도 완화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정부의 방침에 대해서 교수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50이라는 숫자는 사실은 근거는 없는 숫자입니다. 제가 발표한 걸 들어보니까 50명으로 계속 이하로 유지하면 의료기관이 감내가 가능하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긴 하는데요. 이 50이라는 숫자도 서울에서만 50명이 매일 발생한다?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예. 이게 전국적으로 따져서 50이지 그냥 50은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숫자 근거는 없지만 50이라는 기준을 두는 것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뭔가를 이제 할 수가 있잖아요. 정말 2달이 지나면서 몸도 마음도 다 지쳤고 경제가 엉망이 지금 돼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렇지만 저는 그 50이라는 숫자를 조금 더 분석을 해서 조금 더 과학적으로 분석을 해서 수도권 같으면은 절반이니까 25명 선에서 유지가 되는지를 보고 각 지역별로 형편에 따라서 숫자를 본 다음에 상당히 안전한 숫자가 나오면 그때부터는 좀 생활 방역으로 간다 이런 쪽으로 한번 제시를 해보는 게 어떤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거 5천만이 똑같이 움직일 수는 없잖아요. 지금 제주도 같은 경우는 상당히 청정 지역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지금 막 대구 지역하고 똑같은 정도의 그 강제력을 발휘할 수 있냐 이런 생각도 좀 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재명 경기지사 같은 경우가 쓴 글을 보면은 또다시 대폭발할 가능성, 여기에도 우리는 최악의 경우에도 대비를 해야 된다. 뭐 정치인이 하는 이야기는 합니다만 그런 인식과 생각을 갖는 분들도 꽤 있을 것도 같아요. 지금은 100명 아래로 떨어졌고 50명 아래로 떨어졌지만 다시 한번 어느 곳에서 우리가 알지 못한 사이에 또다시 코로나19 감염자가 폭발적으로 나타날 가능성,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 가능성 항상 있는 거고요. 저도 사실은 에너지가 언제 한번 분출이 될 거다라는 그런 불길한 생각을 늘 가지고는 있습니다. 이렇게 안정화되는 모습을 보이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에 예. 그러나 그거는 사실 전문가가 아니라 누구나 그 얘기는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게 지금 한두 달에 끝나지도 않고 지금 연말 넘어서 뭐 내년까지 얘기가 나온 마당에 어느 정도 기준을 세우고 그 기준에 맞으면 한번 시도를 해볼 만한 겁니다. 지금 중국이 사실은 그 10몇 억 인구의 얼마 되지 않는 숫자의 환자를 가지고 지금 풀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국이 우리를 앞서가고 있으니까 그걸 보면서 저희도 좀 그쪽으로 가는, 그러니까 뭔가를 좀 이렇게 계획적으로 이렇게 숫자를 제시하면서 가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보는 겁니다. 예.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2주 더 연장이 됐죠. 네. 이 사회적 거리두기 지난 주말과 휴일 어떻습니까? 언론 보도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정부에서는 계속해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조하고 있는데 좀 사람들의 생각이 조금 완화된 것 아니냐, 뭐 이런 기사들도 많이 나왔던데 네. 한지영 기자가 직접 취재하고 또 들은 이야기로는 어떻습니까? 네, 주말에 역시 근데 봄꽃 이런 걸 보기 위해서 몰리는 사람들이 인파가 꽤 많았었는데요. 야외라서 괜찮다, 뭐 마스크 쓰면 되지 않냐 그러면서 날이 이렇게 좋은데 어떻게 안 나갈 수 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지금 많아요. 그리고 주말에 강화에 가봤다는 분이 계시는데 네. 강화군 같은 경우는 지금 확진자가 한 명도 없거든요. 네. 이런 상황에서 마을로 들어오는 입구에서 발열 체크를 한 명씩 다 이렇게 차를 통해서 드라이브 스루처럼 발열 체크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차가 밀려서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 그 정도로 외부에서 들어오는 인파가 그만큼 몰렸다는 건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50명 아래로 줄어들었지만 이제 뭐 검사하는 수치도 지금 절반 정도로 주말에 줄어서 이런 거지 안심할 상황이 아닌 거죠. 예. 그래서 조금 더 주말에 이제 나가거나 꽃놀이는 조금 참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예. 참 어려운 부분이긴 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 국민의 자발적인 동참, 참여를 전제로 하는 것인데 이 정부가 뭐 강제한다고 해서 모두가 다 따를 수도 없고 사람들 생각이 또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물론 정부로서는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이 고강도의 사회적 거리두기는 필수적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세균 총리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계속하는 것이 막대한 희생과 비용을 수반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절대 긴장을 풀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여기서 느슨해지면 그동안의 노력이 물거품처럼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일정 기간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속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감염 후에 치료하는 것보다는 예방이 낫고 감당할 수 없는 혼란보다는 인내하고 비용을 감수하는 것이 나은 선택입니다. 이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해서 교수님께서 다시 한번 정부의 판단이 저렇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시청자분들이 다 이해를 하신 상태일 거고요. 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왜 필요한지 사실 2주로 연장한다고 하지만 2주에 또 어떻게 결론이 날지는 모르는 일 아니겠습니까? 예, 저희가 계약을 자꾸 미루는 걸 보면서 뭐 2주 뒤에도 보장이 없다고 생각을 하게 됐죠. 극단적으로 생각하면 이렇습니다. 자, 바이러스가 우리나라에 없는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지금 들어와 있어요. 일부 사람들 몸에 들어와 있고 일부는 이제 넘어가려고 하고 있고. 예. 5천만 명이 다 집을 하나씩 차지하고 한 석 달 동안 혼자 산다고 해보시죠. 그러면 병이 걸린 사람은 병원 가서 치료받으면 되고 아니면 그 안에 바이러스는 3개월 아니면 저절로 없어지거든요. 예. 3개월 지나면 저절로 없어집니다. 저절로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병이 나면 치료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치료해서 없어질 거고요. 무증상 감염이라는 사람들도 3개월이 지나면 그때까지 남아있지 않죠. 이거는 급성 병이기 때문에, 예. 급성 질환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막 재감염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보균자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론적으로 따지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3개월 다 5천만 명이 다 혼자 살면 그 다음에 바이러스는 우리나라에서 없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이제 그렇게는 못하니까 이제 사회생활 하면서 거리를 두자, 2m를 하자, 덜 모이자 이제 이렇게 얘기가 나온 거기 때문에 나라로서는 방역 당국으로서는 계속 지금 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끝까지 하고 싶을 거예요. 계속 하고 싶을 거예요. 예. 근데 국민들을 설득할 뭐 방도가 없잖아요. 근거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근거를 가지고 앞으로 예정표를 좀 내면서 국민들을 설득해 나가는 게 좀 더 설득력이 있지 않을까 합니다. 지금 뭐 동네에 자꾸 뭐 모여가지고 뭐 이것저것 하는 것도 많고 저만 해도 늘 마스크 들고 다니다. 오늘 지금 잠깐 방송 나오는데 마스크 집에 두고 왔다 다시 올라가서. 깜빡하셨습니까? 깜빡하고 내려오셨다 다시 올라가서 바꾸셨군요. 예, 아마 다 마찬가지실 겁니다. 저도 오늘 대문 열고 나왔다가 깜빡해서 다시 들어가서 마스크 갖고 나왔습니다. 예. 이런 사회적 거리두기와 관련해서 지난 주말과 휴일 사이에 화제가 됐던 뉴스가 하나 있어요. 축구장에서 시험을 보는 그 광경이 나왔는데 아마 5m 간격으로 서로 떨어져 앉게 했다 하는데 네. 어느 곳의 시험이었습니까? 안산 도시공사 예. 시험이었는데요. 이게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금 한창인데 시험을 또 안 볼 수도 없다. 왜냐하면 예. 취업자, 청년 구직자들이 있잖아요. 지금 저렇게 보시다시피 저렇게 널찍히 5m 간격을 유지하면서 저렇게 시험을 쳤는데요. 들어올 때는 발열 체크도 했고요. 그다음에 마스크를 쓴 채 1시간 반 동안 시험을 치렀다고 합니다. 마스크를 쓴 상태에서 네, 1시간 반 동안. 꼭 옛날 그 과거 시험을 연상케도 하는데요. 그렇죠. 네. 예, 네. 탁 트인 곳에서. 네. 근데 과거 시험지는 드라마에서 보면 저 간격보다 더 촘촘하게 앉았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어쨌든 5m 간격으로 두고 이 바람이 많이 불었기 때문에 저 보십시오. 바람이 많이 불어서 우리 저 수험생들이 응시하는 분들이 상당히 고생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예. 집중은 사실 안 됐을 것 같은 바람이 그런, 많이 불어서 그런 예. 저렇게 예. 종이도 날리고 있고요. 시험지가 날아가고 답안지가 날아가는 저런 광경까지 봤는데 이 코로나19가 참 우리 사회의 어떤 이 그림을 많이 바꾸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우리가 적응에 맞춰 나가야 되는 거겠죠. 네, 이 또한 넘어갑니다. 그때까지는 적응을 해야죠. 예, 저 바람을 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바람이 시작되는 곳에 있는 사람이 제일 유리하다. 나머지는 바람을 타고 저쪽 사람들한테 날아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회적 거리두기 지금 한창 선거전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난 주말과 휴일 선거 유세 때 보면은 과연 선거 현장에서 이 사회적 거리두기 또 개인 위생 지침 이런 것들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이 부분을 SBS 정치부 백운 기자가 직접 확인을 해봤는데 리포트 한번 보시죠. 마스크를 벗은 채 유권자들과 악수를 나눕니다. 물론 후보자는 장갑을 끼고 있지만 맨손인 유권자들과 잇따라 악수하는 겁니다. 마스크 안 쓴 상태에서 가까이 사진을 찍기도 하고 가벼운 대화도 이어갑니다. 당 차원에서 집중 유세에 나선 지역은 사람들이 더 많이 모여듭니다. 마스크도 쓰지 않은 채 여러 사람과 악수하고 역시 후보는 장갑을 꼈다지만 여러 유권자의 맨손을 옮겨가며 계속 악수를 나눕니다. 모두 정부가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을 발표한 오늘 유세 현장에서 있었던 일들입니다. 당장 한 표가 급하니 다가서는 유권자들을 밀어낼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손 닦으세요. 매번 이렇게 챙길 수도 없고 악수 대신 주먹 인사를 해도 근본적 해결책이 되지 못합니다. 저 부분도 이 사실은 이 코로나19와 싸우고 있는데 선거가 또 치러진다는 것도 사실 큰 변수예요. 뭐 많은 후보들이나 주요 정당들은 어쨌든 간에 예전과 같이 대규모 이 청중이 밀집해서 하는 거리 유세 같은 건 하지 않겠다라고는 하는데 이 선거전도 자칫하면은 코로나19와 싸워 나가는데 어떤 변수가 되지 않을까. 조금 부정적인 방향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제가 지금 저 장면을 보면서 네. 한 가지 걱정인 게요. 후보자들은 장갑을 꼈잖아요. 자기 손에는 안 닿을지 몰라도 자기는 일하고 이제 장갑 벗어서 뭐 빨면 되는데 그 장갑에도 바이러스가 붙습니다. 예. 내 손에만 붙는 게 아니고요. 그런데 지금 계속 이제 손을 옮겨 다니지 않습니까? 여러 사람. 그럼요. 그러면 어떤 환자의 손을 잡고 내 장갑에 묻은 그 바이러스가 다른 유권자들한테 다 묻어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의학적으로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 장갑을 꼈다고 저렇게 안심하고 저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은 일이라고 보는 거죠. 잘못된 상식에 기반한 행동이다. 그리고 저는 또 하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본인도 저 장갑 꼈다고 안심할 게 아니라 장갑 낀 채로 악수하고 나서 자신의 얼굴을 만진다거나 하면은 본인도 또 감염될 우려가 상당히 높은 건 네, 아니겠습니까? 예. 이렇게 사회적 거리두기가 말은 쉬운데 실천하기는 실제로 참 쉽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정부가 2주 더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연장했다라고 하는 이 소식 여러분 이미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2주만 더 참고 해보자. 여기에 많은 분들이 좀 동참을 적극적으로 해주기를 정부는 또 바라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소식은 저희가 준비한 영상 하나 보시고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자가격리와 관련한 부분인데요. 이 자가격리 지침 위반한 사람들이 자꾸 늘고 있어서 걱정이다. 이 소식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거기 왜 갔는지 거기 직장인들이 좀 이런 것도 좀 진술을 거부하고 있어. CCTV나 뭐 차량 블랙박스 막 이런 걸 좀 계속 뒤지고 있거든요. 자가격리 지침 위반. 오늘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 브리핑 보다 보니까 뭐 오늘부터 상당히 강화됐다 이런 브리핑이 있던데 맞습니까? 오늘부터 그 자가격리 지침 위반하면은 더 강하게 처벌하는 게 맞습니까? 5일부터 강하게 5일부터? 처벌한 어제부터? 거고요. 예, 원래는 이제 자가격리 지켜지지 않을 경우에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 5일부터 그러니까 어제부터 1,000만 원 이하 벌금 그리고 1년 이하의 징역 이렇게 처해질 수 있다. 이렇게 돼.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네. 그리고 조금 전에 주요 뉴스 때 보니까 서울 강남구 같은 경우는 이 확진 판정 받고도 사무실에 출근했고 네. 이런 분을 경찰에 고발했다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이렇게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하는 사례는 계속해서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까? 네, 최근에 이제 경기도 군포에 사는 50대 부부가 아까 영상에 잠깐 나왔던 자가격리 분들입니까? 2주가 있어야 되는데 한 분은 그러니까 남편분은 일주일 동안 돌아다니고 부인분은 6일 동안 이렇게 외출을 하면서 군포시가 경찰에 고발을 했었는데요. 그 자가격리 앱상에서는 이제 자택에 머물고 있다 이렇게 떴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외출할 때는 핸드폰을 두고 집에 두고 갔기 때문에 앱상으로는 집안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그 방역 당국 확진자들 동선을 조사를 할 때 사실 자가격리 앱만 보고 하는 거 아니거든요. CCTV도 보고 그다음에 아까 얘기 나왔듯이 블랙박스, 자동차 블랙박스 같은 걸 조사를 하는데 이 군포 부부 같은 경우도 자동차 블랙박스에 뭐 미술관이나 가족 3명이 미술관을 가거나 뭐 막 복권방 이런 데를 방문한 게 드러난 겁니다. 그냥 자가격리 통보를 받았지만 자가격리 통보를 받지 않은 사람들처럼 움직였다 이런 이야기군요. 그렇죠. 앱을 깔고 앱상에서 매일매일 이제 체크를 하게 돼서 동선을 만약에 벗어난다, 자가격리가 그 동선을 벗어난다라고 하면은 알림이 뜨는데 일부러 그 집에다가 핸드폰을 두고 다녔기 때문에 이게 체크가 안 되는 거죠. 앱상으로는. 외국에서 국내로 입국하는 사람들은 의무적으로 그 앱을 깔아야 되는데 네네. 원래 우리 대한민국 안에 살고 있던 분들은 그 앱을 의무사항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예. 아니라면서요. 접촉자는 자가격리 앱을 까는 게 의무사항이 아니고요. 해외에서 들어왔을 경우에만 의무적으로 자가격리 앱을 깔아야 합니다. 그런데 참 걱정되는 부분은 이게 일종의 뭐 어떤 하나의 틈을 찾아냈다고 할까요? 자가격리 앱을 깔았지만 휴대전화를 집에다 두고 돌아다니면 방역 당국에서는 이 사람 그냥 집에 있구나 이렇게 또 판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예, 지금은 자꾸 시스템이 바뀌어서 어떤지 모르겠는데요. 저런 경우에는 원래 보건당국에서 하루에 2번씩 전화를 하게 돼 있습니다. 예, 전화를 해서 확인을 하게 돼 있고요. 그 확인하는 과정에서 뭐 외출을 했는지 당연히 확인할 거고 네. 이렇게 쭉 해왔을 텐데 왜 저게 나중에 발견이 됐는지 그것도 조금 의문입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베트남인들 3명인가요? 네. 그 역시 마찬가지로 휴대전화 놔두고 공원에 가서 5시간 동안 돌아다녔다. 네.
추방될 위기에 놓였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던데. 자가격리 이 베트남 국적 유학생 3명도 이제 자가격리 앱을 깔았고 그 장소에 또 휴대전화를 놓고 그냥 나가는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방역 당국이 유선 전화로 이렇게 확인하는 과정에서 들통이 난 겁니다. 그런데 법무부가 이제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이런 외국인들한테 조사를 벌여서 강제 출국 여부를 결정을 하는데요. 사실상 법리적으로는 강제 출국이 할 수 있어도 지금 해외로 나가는 비행기가 다 거의 끊긴 상태잖아요. 예. 그리고 또 대부분이 이런 사람들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확진자들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당장 강제 출국을 하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자가 격리 지침을 위반하면 이제는 징역 1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는 점 꼭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처벌 규정이 무서워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나와 내 가족, 우리 이웃, 대한민국의 안전을 위해서 2주 동안의 자가격리 이 지침을 잘 지켜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코로나19 때문에 우리 아까 조금 전에 시험 보는 풍경도 여러분께 보여드렸고 이 시험 보는 풍경도 바뀌었는데 특히 결혼식과 장례식 어쨌든 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려도 결혼은 해야 되고 또 세상을 떠나신 분에 대해서 우리가 또 장례도 치러야 되는데 이 문화도 좀 많이 바뀌고 있다면서요? 네, 지금 결혼식장에 가족, 하객이 지금 동참되지 않은 상황에서 진행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화면에 보시다시피 그러니까 하객은커녕 양가 부모님도 지금 참석을 하지 않은 결혼식이었습니다. 네. 온라인 생중계 형식으로 진행됐는데요. 휴대폰으로 링크를 누르면 하객들 같은 경우 링크를 누르면 결혼식이 저렇게 현장으로 진행되는 거를 볼 수 있고요. 저렇게 대형 전광판에 하객들 얼굴도 예, 잠시만요. 한번 현장 소리 들어볼까요?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저렇게 직접 또 인사도 그냥 화상 통화처럼 나눌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나 식장에는- 집에서 예. 너와 오빠의 결혼식 너무 잘 보고 있고 이게 왜 내가 그래야지? 행복하게 잘 살고 네, 저렇게 부모님 지금 모습인데요. 부모님도 저렇게 화상 통화로 연결해서 코로나 인사를 잘 하는. 저기 버티면서 행복하게 잘 살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가 많이 이렇게 위험한 상황에서 안전하게 결혼식을 치를 수 있게 돼서 매우 뿌듯하게 생각합니다. 이야, 결혼식장에는 신랑과 신부 그리고 이 동영상 촬영하는 분들만 있고 나머지 하객들 부모님들까지 심지어 다 다른 곳에서 화상으로 참여하는 화상 결혼식이 실제로 현실화된 거군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저는 최근에 이 돌아가셨다는 이 부고를 뭐 SNS나 문자로 보는데 이것도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직접 와서 조문하시는 건 정중하게 사양하겠습니다. 다만 저희 어머님 또 저희 아버님 가시는 길에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음으로. 교수님도 저도 꽤 적지 않게 받고 뭐 이제 그냥 못 가니까 뭐 이렇게 성의를 표하고 이제 그렇게 해왔습니다. 참 안타깝죠. 예, 같이 가서 좀 같이 슬퍼해주고 조문해야 되는데요.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전문가로서 이건 또 사회학자나 이런 분들이 또 연구를 해야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코로나19 언젠가는 어쨌든 사라지거나 우리가 통제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때는 완전하게 일상으로 돌아갈 텐데 그 이후에 우리의 삶이 코로나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까요? 아니면 달라진 삶을 살게 될까요? 전문가로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코로나 전과 후에 대해서 뭐 AC, BC 이렇게도 얘기를 할 정도인데요. 제가 바라건대는 지금 이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우리 국민들의 위생 수칙이 조금 더 선진화된 정말로 최고의 그 수칙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고요.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질병관리본부에 있을 때 이 손 씻기 하고 기침 예절에 대해서 참 수도 없이 얘기를 했는데 크게 반향을 못 얻었거든요. 그때는 메아리가 없었겠죠. 네, 지금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 손 씻기하고 기침 예절만 잘 지켜주셔도 아마도 우리는 지금하고는 또 다른 다음에 감염병이 오더라도 지금보다는 조금 더 나은 수준에서 우리가 만나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메르스나 사스나 신종 플루 어쨌든 간에 그 당시에는 우리도 다 긴장했습니다만 어쨌든 지나가고 나서는 우리의 삶이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왜 코로나19는 유독 우리가 이렇게 오랜 기간 싸우고 있고 더 긴장하고
많은 것이 바뀔 거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걸까요? 규모가 다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사스는 사실 우리나라에 거의 뭐 영향이 없었고요. 예. 메르스도 병원 내 감염이 주였기 때문에 또 어느 정도에서 끝났고 외국은 괜찮았고 지금은 우리가 어느 정도 좀 되는 듯 보였는데 지금 선진국을 중심으로 어마어마하게 퍼지고 있기 때문에 끝이 안 보이기 때문에 잘못하다가 우리나라도 또 한 번 더 올지도 모르겠다라는 그런 두려움들이 있는 것이죠. 예. 그리고 경제도 그때보다도 더 나빴으면 나빴고요. 병원도 제가 지금 매일 외래를 보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환자가 적어본 적이 사실 없습니다. 이 긴 기간 동안. 예. 네, 그러니까 다들 두려움은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고 이번에는 아마 조금 더 이게 지켜야 될 게 있구나라는 거를 아마 좀 더 아시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뉴스가 오늘 사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졌던 사안인데 한재영 기자도 혹시 이 기사 봤는지 모르겠어요. 구충제가 네.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이틀 안에 48시간 안에 죽인다. 네. 이런 실험 결과가 나왔다. 호주의 모니시 대학 생의학 발견 연구소에서 이런 실험을 했다라고 하는데 기사 봤습니까? 네, 봤습니다. 예. 구충제 이버맥틴이라는 구충제인데요. FDA 승인을 받아서 미국? 안정성은 입증된 그런 약인데요. 이게 24시간 내에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현저히 줄어들었고 48시간 내에 이제 사멸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지금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기사를 보면 일단 세포 배양 실험에서 나온 결과이기 때문에 이게 정말로 그런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사람에게 직접 투약하는 임상 실험을 해야 하는데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안 간 것 같은데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앞으로 지금 이제 치료제가 제대로 나온 게 없기 때문에요. 지금 이런 구충제든 또 다른 약들 뭐 우리 말라리아 약도 나오고 그다음에 에이즈 약도 나왔지만 또 에볼라 뭐 치료약도 네. 투여한다는 얘기도 있고요. 수많은 약들이 다 이렇게 선상에 올라올 겁니다. 반상에 올라와서 다 검증을 하게 될 텐데요. 지금 이 구충제는 그 전에도 구충제 가지고 또 말이 많지 않았습니까? 또 특히 폐암 환자분들한테 네. 개 구충제, 네. 강아지 구충제가 또 좋다 뭐 이런 예. 얘기가 있었죠. 기생충은 가장 원시적인 그 동물이거든요. 예. 근데 크고 그거를 잡는 약이 정말 이 영리에 빠진 이 코로나19를 잡을 수 있겠느냐라는 그런 생각이 우선 들고요. 그다음에 그 실험실에서 실험한다는 것은 테스트 튜브에 시험관에다가 바이러스와 약을 넣고 이제 한번 해보는 건데 보통 그 약의 양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갑니다. 예, 그래서 거의 치사량 가까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사람한테 따질 때는 그래서 우선 한번 해보고요. 가능성은 있겠냐면 그 다음부터 이제 생쥐 뭐 그다음에 뭐 영장류 이렇게 해서 이제 사람한테 가는 거기 때문에 뭐 아직까지는 하나의 후보 물질이고 사실 이와 같은 정도의 독성을 가진 후보 물질은 너무나 많을 것이다. 예. 그러나 한 번씩 각 세계에서 이제 이렇게 하다가 언젠간 한번 나오겠죠. 이거 괜찮아 보여. 그러나 사람한테 들어가서 독성이니 용량이니 다 실험이 끝내려면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1년 가지고도 부족하다. 예. 어쨌든 이 연구 결과는 항바이러스 연구라고 하는 그 최신호에 발표가 됐다라고 하고요. 이 이버맥틴이라는 구충제는 승인된 약이고 에이즈나 댕기열, 독감, 지카 바이러스를 포함해서 광범위한 바이러스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적어도 시험관 실험에서는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지금 기사가 나왔습니다. 예, 그 발표한 호주의 모나시 대학은 제가 거기 교수도 제가 잘 아는 예. 사람이 있는데요. 상당히 좋은 대학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공신력은 있다고 봅니다만은 의학적으로 말씀드릴 때는 갈 길이 아직도 멀었다. 이제 겨우 첫걸음 떼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2달 넘게 우리의 방역 최일선에서 직접적으로 이 방역 체계를 지휘하고 또 국민에게 매일매일 코로나19 상황에 대해서 설명한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이 외신에 의해서 코로나19와 맞서 싸우는 전 세계 영웅 가운데 한 명으로 지목이 됐고 가장 큰 비중으로 기사가 써졌다. 이런 기사가 들어왔는데 저희가 준비한 영상 한번 보시죠. 확진 환자는 검역 단계에서 확인되어 지역사회에 노출은 없는 상황입니다.
항공기 동승 승객과 승무원 등 접촉자는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며 국민들께서 불안과 우려가 있으시다는 점을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저희 방역 당국도 굉장히 무거운 마음으로 굉장히 엄중한 상황으로 보고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예, 교수님 지난번에도 한번 정은경 본부장에서 말씀하셨죠. 바로 후임 그렇습니다. 질병관리본부장이 네, 정은경 네, 본부장이시고 제 후임이죠. 교수님 바로 전임자시고 그렇습니다. 최고의 전문가다라고 지난번에 극찬을 해주셨는데 네. 외신도 그렇게 평가를 드디어 외신이 인정을 했네요. 예. 네. 아마 외신에서 평가할 때는 정은경 본부장이 감정이나 이런 데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낮은 톤으로 팩트를 갖고 이야기를 하고 그 정은경 본부장의 낮은 목소리에 대한민국 국민들은 귀를 기울이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더라고요. 예, 지금 딱 그 우리 정경 본부장님의 체질이고요. 저게 저렇게 하는 것이 그리고 굉장히 그 세부적인데 강합니다. 꼼꼼하게. 예, 그래서 그 역학조사를 할 때 한 명 한 명을 다 추적해서 원인을 밝혀내고 따라가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제일 잘한 것이 얼른 확진자를 많이 검사해서 찾아내서 치료하고 접촉자 분리하고 이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막았던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그 꼼꼼한 성격에 뭐 지금 20년 넘게 여기서 정말 뼈를 묻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정말 경험도 많고 또 메르스 때도 큰 활약을 하지 않았었습니까? 예. 그래서 뭐 아주 최고의 적임자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다른 사람 저렇게 아무도 못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딱 저분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런 표현도 기사도 썼더라고요. 정은경 본부장이 메르스 사태 이후에 대응을 잘못했다라고 해서 책임을 지고 물러날 뻔도 했다. 항상 탄탄대로만 걸었던 것은 아니다. 또 외신 기자가 그렇게 썼더라고요. 네, 안타깝죠. 그때 저도 구명운동 하려고 한참 예. 말씀을 드렸는데 그걸 심판하는 분들이 변호사 이런 분들이 하시더라고요. 예, 의학자들이 하지 않고. 예. 그래서 결국 징계를 받았죠. 사람들이 느끼는 네. 게 다 비슷하다라고 느끼는 게 그 기자들도 브리핑을 하고 나서 질문이 쏟아지는데 정은경 본부장 같은 경우는 한 번도 당황한 적이 없고 또 뭐 대답을 미루거나 한 적이 없이 꼼꼼하게 예, 모든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차분하게 그리고 또 자세하게 정확하게 해주는 그런 본부장입니다. 그러면은 적어도 그 어떤 사안에 대해서도 정은경 본부장은 일단 파악하고 있다. 이런 믿음과 자신감이 있다. 그래서 국민들이 믿는 것이다. 기자들의 어떤 질문에도 다 대답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 파악하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브리핑 나오려고 아마 준비 시간도 긴 줄로 알지만 본부장이 하루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관련 보고를 계속 받으면서 그 안에 내부 전문가들 모아서 또 토론하고 방향을 설정하고 하는 그런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죠. 예, 알겠습니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이 대한민국의 방역 책임자다 이런 측면에서 적어도 우리는 조금은 다른 나라들보다 안심해도 되는 것 아니냐. 외신에서 그렇게 또 평가하고 있다는 점까지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다른 나라 사례를 영상 위주로 또 다른 나라에서 나오고 있는 이야기 위주로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서는 지금 코로나19 상황이 점점 심각해지면서 많은 사망자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을 전하던 CNN 뉴스 앵커가 이 소식을 전하다가 눈물을 흘리는 장면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얼마나 심각한지 이 이야기만 들어도 여러분도 짐작하실 수 있을 겁니다. I prayed, and then the doctor took the phone, and he said, "I'm sorry, but there's no more pulse. But I don't want anybody else to experience this. You cannot be with people that are not in your house." You know, Mar, I want to just, so our viewers know, I mean, I think your love for him. I'm sorry you made me cry, actually. 예, 저 정도로 미국 상황도 대단히 좋지 않다. 그러면 특히 뉴욕주의 상황이 좋지 않다고 하지 않습니까? 뉴욕에서 일하고 있는 우리 한국계 의사분과 주영진 뉴스브리핑팀에서 전화 통화를 해봤는데 실제로 지난 2001년 9.11 테러 때보다 상황이 더 나쁘고 그때보다 더 큰 재난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특파원과 그 뉴욕에서 일하고 계시는 한국계 의사분이 직접 이야기를 나눈 장면이라고 합니다.
고1일 때도 제가 레지던트 생활을 해서 그때도 경험이 조금 있었는데 그때하고는 지금하고는 너무 다릅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순간적으로 쇼크였잖아요. 끝이 안 보이니까 조금 더 힘들고 조금 길게 가야 된다는 생각도 들고 병원들이 지금 다 많이 꽉 찼어요. 병석도 차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바이러스 하나 가지고 이렇게 많은 환자가 갑자기 증가한 거는 정말 처음 보고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갑작스럽게 이렇게 사망하신 분들이 생겨서 그 시신들을 다 한꺼번에 처리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네, 미국 뉴욕주의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여러분 한인의사협회장의 이야기 속에서 충분히 짐작하셨을 거고요. 도쿄 상황도 상당히 심각해서 아베 총리가 긴급 재난 사태 선포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 뭐 아베 총리를 또 패러디하는 뭐 만화도 좀 나오고 있다. 일본 국민들의 어떤 일본 정부에 대한 불만, 또 코로나19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지난 1일 날 아베 총리가 한 가구당 면 마스크 2장 주겠다. 뭐 이렇게 해서 비난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지금 보듯이 이렇게 면 마스크 가족 하나에 2개밖에 주지 않아서 저렇게 2명밖에 쓰지 못하는 지금 상황 이런 거를 지금 패러디하고 있는 건데요. 자녀는 쓰지 못하고 있고 네네. 저런 식으로 이 애니메이션 통해서 만화를 통해서 아베 총리를 비판하고 있는. 사실 근데 본인은 정작 어제 그러니까 이 발표를 한 1일과 2일에는 면 마스크를 착용하고 나왔다가 5일에 부직포 마스크를 쓴 모습이 포착이 됐는데요. 그래서 지금 더 비난을 받고 있고 뭐 아베노믹스 이런 말에 이렇게 빗대어서 아베노 마스크다 뭐 이런 식으로 아베노 마스크라는 말이 유행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나라 사례는 오늘 이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교수님 또 한정 기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2000년 16대 총선 때인가요? 이정현 씨의 이 바꿔라는 노래가 그야말로 선거판을 휩쓸었습니다. 모든 걸 다 바꾸자라고 하는 외침에 많은 분들이 공감했었는데 이제 21대 총선을 앞두고서 코로나19 때문에 상황이 예전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참 많은 노래들이 선거 현장에서 울려 퍼지고 있는데 이번에는 또 싹 다 갈아엎어 주세요라고 하는 가사가 있는 유산슬 씨, 유재석 씨의 예명이죠. 유산슬의 사랑의 재개발이라는 노래가 또 많이 울려 퍼지고 있다고 합니다. 선거, 우리나라의 정치의, 우리나라의 미래, 우리나라 정치의 미래를 바꾸는 중요한 행사죠. 그런데 코로나19 와중에 선거가 치러집니다. 코로나19, 코로나 바이러스는 또 우리가 무엇을 바꿔야 하고 또 무엇을 싹 다 갈아엎어야 하는지 우리로 하여금 많은 고민을 하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